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CBS 베테랑 기자들의 명품 취재를 들을 수 있는 한판 내부자들 오늘도 함께하셨어요. CBS 김규환 논설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고용의 논설위원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새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잘 부탁합니다. 근데 방송 시작이 전부터 예. 이렇게 유튜브 따끈따끈해요. 예, 지금 7,000명을 넘어서. 예, 그러니까 보수 검객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그러는 거죠. 아닙니다. 일단 내부자들 덕분입니다. 두 분을 저희 때문에 기다리는. 그러는 거 아니죠? 예, 두 분을 기다리고 네. 있었습니다. 근데 김성애 소장님은 왜 아직도 방송 나오시는 거예요? 법이 허용하니까요. 아, 그래요? 다음 주까지 고향 가부는 언제 가시는 거예요? 거기 살고 있습니다. 아, 살고 있어요. 살살해 주세요. 법이 허용한다고 윤리가까지 허용하는 거 아니야? 진 교수님이야 뭐 계속 방송하니까. 그런데 고향 가부에 가 계셔야 될 분이 여기 계시니까 좀 생소해가지고. 다음 예. 주까지입니다. 예, 다음 예. 주까지. 자, 아무래도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굉장히 좀 비극적인 한국 정치의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라고 하지만 또 이것이 굉장히 또 올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굉장히 여야 모두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김교환 실장님도 살짝 말씀 주시죠. 네, 일단 그 정상적인 정치 일정은 올 스톱 되겠죠. 일단 아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대표직 사퇴 요구하는 사퇴하라는 비주류의 요구, 통합 비대 저기 만들라는 그 요구가 일단은 그 어떻게 할까요? 좀 명분을 좀 잃게 됐고 신당 창당하시는 분들 예. 이낙연 대표도 일단 창당 일정이 좀 늦어지겠죠. 일단 스톱이 걸릴 것이고 예. 원래는 원칙과 상식 그분들도 내일을 그 무슨 기자회견을 갖고 그 이재명 대표한테 그 최후 통첩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 그것도 아마 연기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예. 구용혜 위원님. 참 정치인은 정말 하루 앞을 알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네요. 그럼 우리끼리 이제 총선이 오기 전까지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판이 변곡점이 있을 것이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정치부터 또 이런 일이 생길지는 모르고요. 일단 K를 빌고요. 근데 어쨌든 이 대표가 이렇게 된 이상 3주 내지 한 달간 정도는 아하. 상태를 이제 봐야 되겠지만 아하. 정상적으로 어떤 정치 활동을 하기 힘들지 않겠냐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낙연 대표라든지 그 상대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의 스탠스가 아하. 예전에 공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머뭇거리게 하는 왜냐하면 상대가 지금 이미 병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탄력성들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예정된 일정을 다 취소를 했다는 그런 네네, 뉴스가 그럴 수밖에 나오고 없겠죠. 예.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있어야 이분들이 이제 그 뭐 적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존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공백이 생기니까요. 진 교수님. 아유 차라리 잘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앉아가지고 뭐 각을 세우고 선을 세우고 이건 충분히 우리가 봤거든요. 1년 반 동안. 여야 간에. 그렇지. 지금 보고 싶은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병상에 찾아가지고 방문하는 모습 그런 걸 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요. 자, 그러면 또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도 그러면 좀 연기될 수밖에 당연히 없겠죠. 이렇게 되면은 재판이 연기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 피고인 측면에서 지금 예. 경산이 있는데 무리하게 또 그것도 소환을 한다거나. 모두 공개된 장소에서 지금 저격을 당한 건데 예. 이 부분이 재판부도 충분히 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어떤 자상인지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예. 외관상 그 아무는 거 외에도 예. 어떤 정신적으로 트라우마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뭐 하루 이틀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어차피 정치 일정에 들어가고 상당히 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또 성급한 보도 혹은 또 억측 때문에 네네. 다양한 또 좀 국민들이 또 잘못된 정보를 받는 일은 또 없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해볼 텐데,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아까 이제 진 교수님이 살짝 말씀하셨는데 이게 2006년에 5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일 때 커터칼 피습을 당한 바 있고 송영길 전 대표도 2022년 3월 대선 유세 때 피습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뭐랄까요? 이게 정치인에 대한 공개 일정에서 벌어진 테러에 대한 이 점검도 필요하다. 이러한 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새로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뭐 저 유력 정치인에 대한 공격이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정치적 유불리를 얘기한 분들이 많은데 예. 그 박근혜 대표가 2006년도에 음. 그 신촌에서 유세 도중에 그 커터칼 피습을 당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선거 결과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예. 네,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근데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도 2022년 재작년인가에 한번 3월.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 못 미쳤으니까요. 좀 두고 봐야죠, 여론을. 예. 그때는 뭐 선거 한 가운데였던 걸로 기억을 해. 박근혜 전 대표가.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무슨냐면 대전은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때 이제 그 면도칼 피습당하는 장면을 저희 CBS 노컷뉴스가 단독으로 그때 보도했잖아요. 그때 제가 예. 노컷뉴스 부장 하던 시절이었는데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굉장히 파장이 좀 컸었죠. 예. 예. 그게 그때는 그래도 사람이 다치면 아이고 큰일 났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남아있던 시절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그 지금 보수 유튜버들은 벌써 뭐 이런 식인 거죠. 이재명 공판 앞두고 피습 무슨 일이든 벌인다. 이런 거 지금 헤드라인으로 뽑아서 아니 뭐 이재명 피습 미스테리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이것이 뭐 민주당 쪽에서 뭐 이렇게 엮어서 벌어진 일이 아니냐는 식으로 벌써들 지금 생방송들 하고 이미 지금 이 시간에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걱정되는 게 이제 우리가 미국처럼 가는 거 아닙니까? 혐오와 증오가 넘쳐나서 이제 언제 어느 곳에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런 상황에 왔다는 자체가 예. 이 정치 상황에 왔다는 자체가 지금 굉장히 비극이고 이런 부분이 이제 반드시 계기에 지금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 욕망, 요구도 많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진지한 어떤 성찰과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2006년 5월, 2020년 3월, 2024년 1월에 이런 테러가 일어났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제대로 한번 멈추고 다시 한번 고민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본 주제로 좀 넘어가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여권 내 권력 구조가 재편되는 것이 아니냐. 구체적으로 이제 가신과 공신의 대결 구도의 어떤 그것으로 실장님 보고 계신다고요? 네, 제가 뭐 가신이나 뭐 공신이라는 말을 정치부 기자들은 잘 안 써요. 예. 제가 그냥 편의상 만들어낸 그 조어고. 가신이라면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여권 내 권력 구조를 좀 보면 그 가신 그룹이 공신 그룹을 뭐랄까 제압했다 할까? 좀 위에 쓴 그런 거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가신 그룹이라고 하면 여기서 일단 저기죠. 윤석열 대통령과 오랫동안 같이 해오는 검찰 출신 그룹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까웠던 사람들. 네, 뭐 대통령실에 가까운 예로 뭐 법률비서였던 주진우 비서관, 이원모 비서관 이런 분들, 그리고 뭐 김홍일 방통위원장, 뭐 이완규 법제처장 이런 분들이죠. 예. 거기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공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뭐 이명재 뭐 검찰총장이라든가 정상명 검찰총장, 그리고 최경원 전 법무장관, 안대희 고검장 이런 분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을 그 주변에서 지금도 조언을 하고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죠. 예. 그런 분들인데. 그분은 가신이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있는 거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하고 각을 세울 때 가장 그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예. 조언해주던 분이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최근에 윤핵관에서 좀 떨어져 나온 이철규 위원장의 역할을 좀 지원을 좀 해주는 예. 형식이고 거기에 이제 이철규 위원장이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김한길 위원장 사람인데 이제 추천해서 혁신위원장을 모시고 온 거고 예. 그런 구조가 되면서 그분들이 공신그룹을 제안한 거죠. 공신그룹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윤핵관 그룹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개국 공신. 예, 개국 공신들이죠. 그러니까 3% 김기현 대표를 그 당 대표로 만드는데 성공할 그때가 이제 정점인 거죠. 그 이후에 그런데 그런 대표를 다시 몰아냈잖아요. 그 상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가신그룹이라는 거죠. 김기현 대표를 몰아내고 지금 그 당내 주도권을 장악한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가신그룹이니까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이원모 비서관 같은 분은 그 와이프 부인 되시는 분이 김건희 여사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거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 예.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윤핵관들은 지금 사실 지금 권력의 정점에서 많이 사라진 거죠. 그 권성동 의원은 얘기한 대로 그 지금 나는 더 이상 윤핵관도 아니니까 빼달라고 얘기하고 강릉에서 출마하려고 준비만 하고 계신 거고 장제원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장제원 의원은 물론 불출마는 했지만 다른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내가 저번 주에 방송에 나와서 장제원 의원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장핵관이라고 하도 공격을 많이 받아서 이제 장제원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고 윤한홍 의원은 진작에 낙향에서 예. 지역 활동만 하신 거고 예. 이철규 의원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가신그룹하고 좀 가까이 지내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궁금한데요. 권성동 전략이야 예. 저게. 김기현 대표는 뭐 하시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진짜 예리하시네.
제가 얘기를 두 개를 딱 빼놨고 얘기거든요. 김기현 대표하고 이제 박성민 의원 물어보려는 거죠. 한 사람은 저는 김병준 상임고문. 김병준 상임고문은 그 공관위원장을 계속 거론이 되는데 맡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요. 사모님이 굉장히 위중하셔요. 그래서 그 전면에 나서는 걸 되게 꺼려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시키고 싶어하는 사람이 1순위가 김병준 전 위원장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네, 그 얘기 사모님이 들었어요, 위중하셔서 계속 사양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이것도 상황이고. 고급 정보네요. 예. 뭐 저한테 물어보면 뭐 대충 다 오지 않겠습니까? 자, 김기현 대표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김기현 대표는 지금 낙향에서 울산에만 계십니다. 울산에 계셔서 그 지금 그 어떻게든지 출마하겠다. 심지어 공천 한동훈 비대위에서 공천을 영남 중진들 물갈이로 밀어내면 무소리로 출마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지지난주에 또 얘기했던 박성민 의원 이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윤핵관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가신이라고 얘기하기도 뭐다 그냥 대통령의 오랜 친구, 술친구, 오랜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매합니다. 근데 그분도 지금 그 사퇴의 압박 또는 심지어 울산 북구 민주당 이상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있는 그 노동자세가 강한 그쪽에 험지 출마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나는 대통령 뭐 저 만들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내더러 나가라지 말라 그러면 나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왜 나더러 뭐 밀어내려고 하겠느냐. 나는 공천 걱정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사투리까지 성대모사 해주셨습니다. 직접 취재하신 거. 지난주에 좀 만나서 얘기를 좀 취재를 오래 하셨군요. 했더니 말이 막 섞여버려가지고. 저는 뭐 김 선배가 이렇게 분석하는 것처럼 저런 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크게 관심은 없고요.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저는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이분 굉장히 궁금했어요. 사실은 그 이분이 이제 법무장관 하다가 비대위원장으로 오는데 정말 어떤 색깔을 가질 것인가. 그간에 이제 보수신문에서 보면은 노태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한 거 아닙니까? 전두환과 노태우 관계처럼. 네, 6.2 구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지금 한 2주간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켜보면서 두 가지 장면에서 좀 인상적이었는데 하나는 12월 19일이에요. 12월 19일 날 그 12.19 선언이라고 보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나와가지고 결정이 안 됐는데 화요일 날입니다. 그날이. 그때 이제 김건희 특검법은 이게 악법이고 그다음 명품 가방은 이게 저 몰카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 누가 부르지도 않았거든요. 본인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국회에서인가 어디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때 이 얘기를 할까? 왜냐하면 그 당내에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금요일 날 비대위원장 취임을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수요일 날 원로 뭐 국민의힘 원로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추대를 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목요일 날 결정해서 이제 금요일 날 저 취임식을 하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취임식을 하면서 또 하나 놀랄 얘기는 나 총선에 불출마한다. 맞아요. 그럼 왜 비대위원장을 가가지고 왜 저러시는가? 이 두 가지가 이제 궁금했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물론 뭐 저희들이 내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작년 코끼리 만지기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선뜻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비대위원장을 적극적으로 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그게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김기현 그 대표를 원래 몰아내려고 안 했잖아요. 맞습니다. 불출마하라고 한 거예요. 대표 그대로 하고 대표를 바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거꾸로 가가지고 김기현 대표가 이제 나가는 바람에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놓고 저 법조에서 이제 여러 그 나오는 얘기들 뭐 아까 죄송합니다만 그 작년 코끼리 만지기 얘기일 수도 있고 제가 확인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근데 나오는 얘기가 대통령이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감하다는 말에 정말 난감하다 이 말을 좀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킨 거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난감했다. 여러 난감했다. 왜냐면은 제 2인자인데 바로 등판시키는 것이 본인도 그렇고 그다음 권력이라는 것은 뭐 정말 누구나 하는 얘기지만 태양은 하나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태양이 두 개 뜰 경우에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4년 차도 아니고 만 2년 차 안 된 상태에서 나온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화요일 날 그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나는 노태우가 아니다. 12월 19일 선언에 12월 19일 선언의 의미가 나는 노태우가 아니다. 6.25 선언 같은 거 안 된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총선 불출마도 저는 이것이 하나의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합의라고 봅니다. 삼위일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삼위일체 관계인데 절대로 그 관계를 깨트리지 않겠다는 하나의 그런 거죠. 그것을 디폴트 값이다. 아까 진 교수님이 디폴트 값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 자,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총선 나가요. 그럼 강남에 나가든 비대위원장에 뭐 비례로 나가든 그것이 뭐 위신이 있냐 없냐는 차치하고 예. 나가서 이분이 국회의원에 드는 순간에 한동훈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당에서 활동을 국회의원으로 할 경우에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껄끄러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불출마 두 가지 카드를 저는 한동훈 장관이 내밀었고 삼자 간의 합의가 됐다고 봐요. 그래서 삼위일체로 그렇게 해서 이게 왔다고 지금 보는데 예. 이제 차츰해서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사실은 뭐 공천 물갈이고 공천 물갈이는 뭐 거의 될 것으로 지금 다 사실은 뭐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50명이 나왔다고 나도 하고 안 나가는데 너희도 나가지 마라. 70몇 명이라고 하는데 예. 저는 그러면 이것을 왜 했냐? 저는 이것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요. 아하. 예. 특검법 처리 문제에 관련해서 예, 예. 예, 왜 그렇습니까? 이제 지금 제의가 됐고 지금 이제 거부권 행사가 되면 행사가 남아야 되는데 예. 빨리 내릴 것 같았는데 아직 내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 오늘 할 것 같았는데. 뭐 연말에는 뭐 바로 할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얘기가 나왔죠. 근데 자 특검법을 거부했을 때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총선에서 공천 물갈이도 중요하지만 옛날같이 공천 물갈이가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선하게 와닿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올 사람들은 후순위에 검사와 그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비서관들이고 수석들. 네. 근데 이제 골치 아픈 건 김건희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지금 보수 신문도 날마다 사설과 칼럼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보수 해소하지 언론들이, 않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 강을 건널 수가 없다. 이거 지금 보수 언론의 가장 큰 걱정이에요. 그러면 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그냥 갈 수 있냐? 이것은 상당히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한테 치명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지금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총선 후 특검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총선 후 특검. 이것이 하나의 그 말하면 비단 주머니 원인지 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냥 버티는 거,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냥 버티는 것과 예. 두 번째는 총선 후 특검을 하는 거. 이건 물론 민주당이 안 받겠죠.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특별감찰관 플러스 이부속실이라고 봐요. 예. 근데 이 중에 가장 쉬운 게 상대적으로 3번. 세 개 중에 2번입니다. 2번. 예, 2번이에요. 총선 후 특검은 예를 들어서 야당이 안 받아요. 근데 대통령이 수용한다고 하고 나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한테 직접 이것을 받으시오라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와 통화일보가 대신 얘기해 주는 있다. 거예요. 지금 한동훈 장관을 위해서. 근데 보수 언론의 그 요구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당 지도부가 무시하고 갈 수가 없어요. 김기현 대표가 사퇴한 배경도 보수 언론이 계속적으로 김기현 대표 체제로는 아하. 승리하기 어렵다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특검법 반대만 해서는 민심을 못 얻는다 그랬고 그 중앙일보 그 편집국장도 했던 최은주 필이 뭐라 그랬어요. 심지어 이런 내용도 공개했잖아요. 그 저 아크로 비스타 그 집에 갔을 때 그 어떤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 전해줬잖아요. 우리가 김건희 여사 이런 얘기했다는 거. 우리가 입당하면 저를 보호해줄 수 있나요? 이런 내용까지 중앙일보가 공개를 하는 판이잖아요. 예. 동아일보는 또 뭐라 해요? 성역 없는 수사로 대통령 된 사람이 특검법 회피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조중동이 그 특검법에 대해서 수용해야 되는 분위기를 몰고 갈 거예요. 물론 총선 후 특검이라는 어떤 그 절충안도 있겠지만 총선 후 특검을 민주당이 받을 거라 생각하세요? 절대 안 받지 받을 않죠. 거죠. 저는 보수 언론이 지금 한동훈 장관을 대신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장관이 못하니까 대신 한 장관을 앞으로 보수 유력 후보자로 차기 키우고 주자로 그렇게 뽑고. 키우고 그래서 이제 여의도에서 뭐라고 보냐면 보수 언론이나 이제 보수들이 윤석열의 승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죠. 보수의 승리로 선택했다. 그렇죠. 이제는 이제 그래서 이제 한동훈 이제 밀어주기를 하는 거죠. 특검법 수용에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또 그 여론조사도 1대1 이재명 대표하고 붙여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부각을 시켜주는 건데 이재명 대 한동훈의 아마 구도로 앞으로 이런 그 모드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을 그게 겁니다. 지금 그 김상현 소장님.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가르쳐 드리면 네. 장기를 둘 때 자기들끼리 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란 특수한 환경 아래서는 윤석열 검사가 후배들을 위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외압만 막으면 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자고 자기들끼리 합을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치판은 훈수를 두는 사람이 들어와서 장기를 둬버려요 그냥. 이게 둘이서 장기를 돌을 뺏어서 놔버린다. 둘이서 장기를 둔다는 전제를 가지고 두면 안 되는데. 그게 4년 차에 와야 되는 거죠. 예? 4년 차에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보수 언론이 막 난입해 들어와갖고 장기를 야 안 돼 여기서 그만두고. 괜찮았어요? 혹시 어느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경기고등학교 나왔어요. 여기서 제가 특별감찰관법이 두 번째로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예.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그 안을 놓고 지금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특별감찰관을 자꾸 그 조정동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 이거 불가능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못합니다. 과거 왜냐면- 이석수 특수 감찰관 그때 예, 오히려 이제 멈췄던 거 그런 아니에요? 거죠. 이게 예. 특별감찰관이 지금 만약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고 봐요. 그러면 왜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 안 했겠습니까? 컨트롤할 수가 없거든요.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어떤 지휘권 아래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아니, 대통령도 지휘할 수 지금 없고. 했을 때 근데 아하. 자 지금 특별감찰관을 한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이미 명품백 사건은 터져 있어요. 그렇죠. 이건. 음. 근데 특별감찰관이 되는 순간에 안할수 재임 없죠. 중에 사건은 모두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지금 그 여론에 알겠지만 지금 어디서 뭐가 터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단순히 그 명품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 때 특별감찰관이 관리하는 친인척이 150명 정도가 돼요. 그렇죠. 근데 뭐 150명이 전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 한 10명 정도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별로 문제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집안 윤석열 대통령 집안은 워낙 친척이 많지 않았기 깨끗하고 때문에. 많지 않기 예. 때문에. 근데 자 이것이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가족까지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장모님도 포함되고 누구도 오빠도 포함되고. 있고 예. 뭐 그래서 이 왜 문제 가장 중요한 오빠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아니 그건 뭐 따로 아시려도 저한테 오빠 김진우 씨고 저 언니 네, 김지영 저한테. 씨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뭐. 자, 예. 이 문제가 재판 걸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그럼요. 문제가 나왔을 때 특별감찰관이 안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은 정말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설사 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옛날 미르케이가 생겼을 때 처음에는 재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제가 그냥 자진해서 줬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니까 예. 뺏겼어요. 저희 강제로 뺏겼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음. 힘이 있는 순간에 버티지만 힘이 없는 순간에는 이게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감찰관이 그렇게 보수신문에서 날마다 사설을 하지만 선택지가 그렇게 쉬운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약 특별감찰관이 그러면 자기 편을 시켰어요. 근데 일을 안 해요. 나중에 이분 직무유기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가 굉장히 어려운 카드입니다. 요건 하나만 말씀드리면 민정수석을 없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감찰팀이 없냐면 있어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도저히 내부 기강이 안 잡히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은 없애고 대신 감찰팀은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만 감찰하라고 감찰팀은 놔두고 민정수석은 없애놓은 상태라서 아하.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 대통령 머릿속에서는 그려질 수가 없는 차라리 그림입니다. 아마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킬 거예요. 윤 대통령은 이걸 하느니. 예. 그래요. 진 교수님이 세 분 사이에서 한 말씀 못 하셨는데 그래서 말씀하실 네, 다 말씀하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 요 말씀 중에 듣고 다음 구용혜 이슈로 넘어갈게요. 의원이 얘기한 예. 것 중에 한 가지 그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관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하 관계 수직적 관계로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더 아시니까 좀 설명 좀 하세요. 선배가 아시니까 얘기하시죠. 저는 그 얘기를 좀 알려드리고 저는 싶어서 청취자들한테. 검찰 선후배가 아니다. 네. 단순한. 그런 단순한 제가 관계. 알고 듣기로는 그 대통령한테 동등하다고는 못하지만 예. 내가 대통령을 만드는데 공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명이 있는데 그게 여사님과 한동훈 장관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대통령이 공식 인정할 만한 공신은 딱 2명이다. 윤핵관은 그러니까 그 전혀 아니고. 공신이라는 게 아니라 거의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다.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만든 주체가 2명이다. 예. 자천이죠, 자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회의에 2번 했는데 그중에 한 장관이 저한테 전해준 얘기예요. 직접 들은 얘기인데 뭐라 그러셨냐면 아하. 한동훈 장관은 나에게 내가 상사로서 검찰에 있을 때도 업무를 지시하기보다는 내가 조언을 구하는 관계였다. 한동훈 장관은 나한테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고 얘기할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그건 이제 했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윤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잘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임 저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획과 이제 이 총괄은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한동훈 검사도 수사 검사 출신은 아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획과 기획검사죠. 검사죠. 예, 기획검사 출신. 그러니까 사실상 그 아래에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세요. 그림을 예. 그리면서 이렇게 예. 하시는 분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렇고요. 근데 그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또 하나 또 포인트 보실 건 뭐냐면 예. 이분이 굉장히 광채를 좋아하셔요. 이렇게 그 광채? 자기를 말하자면 집중 받는 거, 예, 관심 집중 받는 거. 이분이 뭐 독립운동을 하셨다고 하지만은 한번 보세요. 이분이 저 김수남 총장 때 검찰총장 때 반부패 특별수사본부 그게 아하. 옛날 중수부예요. 예. 박근혜 정부가 오면서 중수부 폐지했잖아요. 예. 근데 김수남 총장이 박근혜 정부 그 말기에 그 반부패 특별 조사부를 만들었어요. 예. 본부를 만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중수부를 바로 못 만드니까. 음. 거기 반부패 특별조사부 이 팀장이었어요. 그러면 총장의 칼이에요. 이 팀장은. 근데 이분이 박영수 특검에 저 특검으로 갑니다. 예. 이거 가능한 얘기 아니거든요. 상식적으로. 물론 갈 수는 있지만 음. 총장의 직속 칼이 특검으로 파견된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검찰에. 그것도 여러 가지 그 요청에 의해서 간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분이 마무리해 또 주세요. 예, 네. 이분이 또 서울지검 3차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됐을 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인사안을 써서 올렸어요. 바로 3차장에서 중앙지검장으로. 근데 청와대에서 그때 거부당했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때 반부패부장을 맞아요. 그래서 했던 기억납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 사실은 특집 한번 3차장이 해야겠네. 서울중앙지검장에 간다는 건 예. 윤석열 대통령 말고는 없었거든요. 상상도 불허하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널뛰게 오늘날 3차장에서 저 법무장관 됐잖아요. 법무장관에서 여당의 비대위원장 됐잖아요. 굉장히 그 폭을 넓게 뛰시는 분이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딱 한동훈 10초만. 네. 예. 오늘 정말 할 말씀들이 한동훈 많으시네요. 효과 까먹는 윤정부 예. 대정부 심판론 까먹는 이재명 오늘 중앙일보 기사 제목인데요. 그래서 한동훈을 위에 세우고 윤석열 이재명을 한 틈으로 몰아줄 테니 한 장관 마음대로 한번 움직여봐라라고 지금 보수 언론이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네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특집 한 번 더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민주당 이슈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우리 김현정의 뉴스쇼에 오늘 출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고무신 찍은 애들 4일 창당은 어렵다라고 했지만 또 여러 가지 뭐 이낙연 신당 또 이준석과 협력은 당연하다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오늘 또 새로운 변수는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 그럼에도 변수가 있을 것 불구하고 같고. 이낙연 대표는 창당은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아마 저 이재명 대표 피스건으로 좀 지연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낙연 대표하고 이제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아하. 그 30일 날 그 이재명 대표하고 회동을 만났죠? 했었잖아요. 예. 그때 굉장히 좀 불쾌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아.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전현직 대표 간의 회동이면 뭔가 좀 유연성 있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세 가지 얘기만 동어를 계속 반복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쾌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단합해야 된다. 당을 나가시는 그 길은 그 길이 아니다. 그리고 대표직 사퇴나 통합 비대를 맞출 수 없다. 그 얘기만 계속 반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로 뭐 무슨 여지를 갖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명분 쌓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물론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 25일 날 그 동교동계 그 송년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동교동계 그 어르신 원로들이 두 사람을 맹비난을 했거든요. 한 명은 이재명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어요. 또 한 사람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겁나게 비난을 많이 했어요. 예. 그 뭐 DJ를 팔고 다닌다.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그 DJ도 못한 그 당 독재 거의 그 제왕적 대표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도 이제 확실하게 이제 당을 만들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오늘 아침에 그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서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좀 저렴한 용어로 좀 후라이를 많이 치시더라고요. 프라이람은 뭐, 거짓 과장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프라이는 저게 드라마에 들었던 북한 용어인데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예, 블러핑. 블러핑. 예. 왜 웃으세요? 영어는 됩니까? 아니 그 북한 용어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썼어요. 아, 그래요? 저는 이낙연 드라마에서 대표가 김현정 뉴스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그 현역 중에 함께할 의원들이 꽤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셨어요. 예. 그 언뜻 떠오르면 원칙과 상식을 생각이 네 분. 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원칙과 상식 계신 분들 쭉 통화를 다 돌렸어요. 네 그래서 확인을 분에게? 다 해봤어요. 예. 또 이분들이 하나같이 다 당황스러워해요. 아. 그나마 그래도 가장 가까우신 분이 윤영찬 의원이잖아요. 맞아요. 윤영찬 의원은 보좌관까지도 이낙연 대표 그 창당하는데
빌려줄 정도로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현재도 이재명 대표랑 만나는 측 의원끼리 접촉점이 윤영찬 의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윤영찬 의원은 이번 주 안에 어떻게나 결심을 좀 할 거라고 하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 피스권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분도 탈당은 할 것 같은데 아, 이낙연 신당과 같이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윤영찬 의원조차도 이원호 의원은 아예 갈 생각이 없어요. 이분은 정세균계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분은 없고 김종민 의원은 굳이 따지자면 친문에 가까운 분인데 그렇죠. 이분도 탈당은 하지만 어. 이낙연 신당과 함께 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리고 조홍천 의원은 너무 딱 잘라서 얘기해요. 예. 이낙연 대표 너무 기분 나쁘다. 우리를 무슨 원칙과 상식을 이낙연 대표를 위한 홍위병 정도 무슨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냐. 불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칙과 상식은 분명히 행동을 같이 하기로 했다. 같이 할 거다. 탈당을 해도 같이 하고 입당을 해도 같이 하는데 이낙연 신당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는 전혀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특히 그 총리 세 분이 뭐 삼총리 연대설 나오는데 이건 진짜 오보입니다. 아. 기자님들 정말 취재를 좀 잘하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김부겸 총리하고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예. 선대위원장으로 지원했다 그러는데 김부겸 총리 말이 선대위원장의 선자도 나온 적이 없다. 그리고 지금 그런 얘기 한가하게 할 때가 아니다. 지금 이낙연이 신당 만든 걸 막는 게 이재명 대표가 제일 먼저 할 일이다. 이낙연 신당에 출범을 하면 이낙연 신당이 국회의원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안 되긴 할 수 있는 거니까. 수도권에서 접전 지역에서 호남 향후를 중심으로 25%씩 표가 날아가 버리면 아깝게 지는 곳이 속출할 수 있다. 민주당이. 그런 거에 신경 써서 무슨 선대위원장이고 공동 선대위원장 이거는 소설 같은 얘기다. 그런 일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영애 위원은 다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첨언해 주세요. 예. 저는 사실 오늘 좀 민주당에 대해서 좀 실망스러움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 또 불의의 사고가 생겨가지고 사실은 그 부분이. 아. 근데 이제 이것이 또 어쨌든 전국에 그 영향을 미치는 뭐 폭탄이 됐기 때문에 예. 뭐 그 얘기를 다시 할 건 없고 저는 이낙연 대표가 좀 주춤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 여파가 뭐 일주일에 창당을 할지 모르지만 이 대표 입지가 상당히 좀 좁아졌다. 그렇게 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낙연 대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52년생일 거예요 아마. 그럼 끝이죠. 뭐. 예. 그래서 이번에 자기가 정치적으로 무슨 수를 내지 않으면 더 대통령 이상의 선거에.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리고, 예.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 이낙연스럽지 않게 초조해하고 서두른다. 그런 분이 아닌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낙연 대표가 지금 이제 그 당 내가 아니라 사실은 당 밖에 제3지대에 있는 특정 세력들하고 좀 대화들을 직접 하시지 않고 중간 간접적으로. 연결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칙과 상식 사람도 아닙니다. 원칙과 상식은 거기에 끼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상당히 준비가 진척이 많이 돼서 이번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그냥 진도대로 진행할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상수가 되지 않나 싶었거든요. 당을 만드는 것 자체가. 신당 창당 자체가. 양쪽에서 이준석 신당하고 그다음에 이낙연 신당은 네. 이제 상수라고 보고 그 사이에서 이제 그 또 다른 시도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이제 합종 연행 또는 어떤 그림 또는 어떤 메시지로 뭉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의 문제가 이제 올드보이들의 귀환 아니었습니까? 예. 지금 혁신을 해서 새롭게 가야 되는데 전부 올드보이들이 다 나와서 나도 하겠다 지금 이래가지고 그렇죠. 또 삼총리를 뭐 선대위원장으로 이것은 사실은 그 말이 안 되거든요. 상황을 자꾸 그렇게 하고. 근데 원래는 민주당이 그러려면은 이재명 대표가 뭔가 결단을 했어야죠. 근데 이제 오늘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예.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러지 말고 자꾸 올드보이들이 귀환하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희생을 해서 떼냈어야죠. 본인의 희생을 통해서 예. 이 귀환들을 자기한테 덕지덕지 붙는 이런 귀환들을 떠내고 소장파를 중심으로 선대위를 꾸린다든지 뭔가 혁신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저는 뭐 이낙연 대표나 이런 분이 야권에서 아까 말한 수도권에서 이제 300표, 뭐 500표 이렇게 나왔을 때 영향을 미치는 건데 사실 그 존재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영향이 있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낙연 대표가 나오기보다는 야권이 이렇게 젊은 사람으로 어떻게 환원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이준석 그 신당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있는데 이낙연 신당은 확장성이 없어요. 여론조사가
일정한 수준에서 점점 떨어지고 이준석 대표 신당은 일정 정도의 그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거든요. 예. 그거는 확장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을 같은 급으로 보는 거는 조금 잘못된 시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세대 문제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2030 이쪽에 이제 서구하고 어차피 이제 그들의 한국 정치의 미래가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마땅한 그러니까 동교동계 뭐 이런 인상이거든요. 그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손자처럼 이렇게 이뻐하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낙연 대표 어색하잖아요. 봐도 아무리 봐도 그게 어울릴 수 있는 조합은 아니잖아요. 예, 잠시 후 한판 승부, 한판 열전 연장 방송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니까 직접 제가 네. 그 어떤 모양이 될지 한번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판 내부자들 어느 때보다 뜨겁고 내용이 깊었습니다. 자, 김규환 논설실장, 구용인 논설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